고요한 평화가 감돌던 충청북도 진천의 한 시골 마을. 한적한 저수지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이한민은 30년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는 낡은 군립 도서관에서 지역 향토사학자로 일했다. 진천은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한 작은 고장이었다. 읍내 중심계는 빛바랜 간판을 단 상점들이 드문드문 자리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늘 느리고 조용했다. 한민의 삶 또한 그 마을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그의 일상은 오래된 책장을 넘기는 소리, 희미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똑딱거리는 낡은 벽시계 소리로 채워졌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먼지 쌓인 역사책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었다. 도서관은 마을의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온라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종이책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고 도서관은 곧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한민은 책들을 정리하며 도서관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거대한 흐름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저녁이면 작은 빌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차갑게 식은 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이 그의 단골 메뉴였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요한 진천이 잠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늘 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매화골 저수지를 향했다. 마을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오래된 전설과 소문이 깃든 신비로운 곳이었다. 그는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저수지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곤 했다. 저수지 바닥에는 세상 사람들이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한민은 어린 시절부터 역사와 미스터리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유물이나 낡은 문서들을 통해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을 즐겼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서울로 나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랐지만 한민은 진천의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치고 잊혀진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의 과거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외로웠다. 그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서툴렀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함께 보냈다. 진천은 지난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마을의 농작물은 말라가고 우물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매화골 저수지마저 마르고 있었다. 저수지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갯벌처럼 넓게 펼쳐진 저수지 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대로라면 진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마을을 덮쳤다. 어느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한민은 도서관에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도서관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몇몇 젊은이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 책들을 집어던지고 책장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항심과 함께 지루함이 묻어 있었다. 어차피 문 닫을 건데 뭐 어때? 그들은 소리쳤다. 한민은 그들의 행동에 분노했다. 도서관은 그에게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과도 같은 이 책들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책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당장 멈춰요. 이 책들은 이 마을의 역사이자 영혼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한민의 말에 비웃었다. 아이고, 꼬장꼬장한 아저씨 납셨네.
어차피 버려질 책들 아니야. 신경 꺼. 그들은 한민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싸움을 잘하지 못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때 도서관에 나이든 사서인 김순자 여사 김순자가 나타났다. 김순자 여사는 진천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주민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한민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한민 씨, 이 아이들은 아직 이 책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김순자 여사는 젊은이들에게 차분하게 책의 가치와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놀랍게도 젊은이들은 김순자 여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결국 난동을 멈추고 도서관을 떠났다. 한민은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다. 그는 김순자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김순자 여사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한민 씨, 이 도서관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이고요. 김순자 여사는 한민과 함께 흩어진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장 한 귀퉁이에 있던 낡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되고 낡은 검은색 가죽 표지에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진 듯 보였다. 김순자 여사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그는 30년 전 진천의 경찰서장이었죠. 매화골 저수지에서 일어났던 오래된 일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기장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두려워서 김순자 여사는 한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한민 씨,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수지 바닥에 잠들어 있는 것들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한민은 일기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김순자 여사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녀는 다시는 그 일기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순자 여사의 말은 한민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수지 바닥에 잠들어 있는 것들, 30년 전 진천의 경찰서장, 오래된 일들, 이 모든 단어들은 한민의 역사학자로서의 직관을 자극했다. 그는 김순자 여사의 경고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수지 바닥에는 분명히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진천을 강타한 가뭄은 점점 더 심해졌다. 뜨거운 햇볕 아래 매화골 저수지는 거대한 갯벌처럼 변했다. 저수지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저수지 주변에는 썩은 물고기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수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 저수지 바닥에는 흙먼지가 날렸고 그 위로는 갈라진 땅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민은 도서관을 나와 매화골 저수지를 찾았다. 그는 멍하니 저수지 바닥을 바라보았다. 갈라진 흙바닥 위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엇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수지 바닥으로 내려갔다. 진흙과 먼지투성이에 저수지 바닥은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빛나는 물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것은 낡고 녹슨 승용차 한 대였다. 승용차는 진흙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고 차체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한민은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차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보이는 내부에는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의자가 보였다. 앞유리에는
심하게 깨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유령 같았다. 그는 차의 후미를 살펴봤다. 희미하게 보이는 번호판에는 숫자의 일부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다. 한민은 차의 상태를 보아하니 단순히 버려진 차가 아니라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민은 차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는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습기와 세월의 흔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한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파냈다.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상자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다. 한민은 상자의 한쪽 귀퉁이에서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천 마을의 옛 상징인 버드나무 문양이었다. 한민은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 저수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저수지 주변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저수지 바닥에 드러난 승용차를 보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은 진천의 오랜 평화를 깨뜨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그때 마을의 현직 경찰인 박수호 경위, 오피서 파크 수호가 나타났다. 박 경위는 강인한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30년 전 이 마을의 경찰서장이었던 박영만 서장의 아들이었다. 박 경위는 저수지 주변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저수지 바닥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한민이 들고 있는 나무 상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한민 씨, 그 상자는 뭐죠? 함부로 저수지 바닥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민은 박경희에게 상자를 보여주며 자신이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한 승용차와 상자에 대해 설명했다. 박경희는 상자를 받아들고 상자 위 버드나무 문양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이것들은 단순한 낡은 유물들일 뿐입니다. 저수지 바닥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이죠. 진천은 30년 전에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아마 그때 버려진 차와 물건들일 겁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박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민은 박경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승용차는 분명히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고 나무 상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게다가 박경희의 태도는 뭔가 숨기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한민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한민은 박경희가 이 모든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경희는 한민에게 상자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 일은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이한민 씨는 더 이상 저수지에 오지 마세요. 불필요한 소문만 만들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경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자제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저수지 주변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한민은 박경희의 태도에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박경희가 3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민은 자신의 역사학자로서의 직감을 믿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매화골 저수지 바닥에 드러난 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30년 전 진천 마을을 뒤흔들었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의 증거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았다. 그는 상자에 새겨진 버드나무 문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다. 어떤 아모나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순자 여사가 말했던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그 일기장 안에 이 모든 비밀을 풀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서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단조로운 삶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이한민은 매화골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녹슨 승용차와 낡은 나무 상자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수호 경위의 차갑고 회피적인 태도는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30년 전 진천 마을을 뒤흔들었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저수지 바닥에 묻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역사학자로서의 직관과 진실을 향한 갈망은 그의 단조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속으로 그를 이끌기 시작했다. 한민은 상자를 열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했다. 낡은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억지로 열려다가는 상자 자체가 부서질 것 같았다. 그는 상자에 새겨진 버드나무 문양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다. 진천마을의 오랜 상징이자 동시에 어떤 암호를 품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문양이었다. 그는 문양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진천의 향토 기록들과 고대 문헌들을 뒤적였다. 그러나 문양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김순자 여사가 말했던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다. 그 일기장 안에 상자를 열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한민은 김순자 여사를 찾아갔다.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고 김순자 여사는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민은 김순자 여사에게 자신이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한 승용차와 나무 상자, 그리고 박수호 경위의 수상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순자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민 씨, 제발 이 일에서 손을 떼세요. 위험해요. 30년 전 일은 묻어두는 게 나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여사님, 하지만 저수지 바닥에서 시체까지 발견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박경희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제발 여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일기장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한민은 간절하게 부탁했다. 김순자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서랍 안에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고 빛발에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한민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제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김영감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에게는 평생의 한이었죠. 이 일기장을 열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민준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순자 여사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한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일기장 표면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상자에 새겨진 버드나무 문양과 일기장 자물쇠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영감 서장이 남긴 이 일기장이 나무 상자에 자물쇠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상자 위 버드나무 문양을 누르자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나침반과 오래된 지도 조각,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30년 전 사건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얼굴과 비슷했다. 박민준은 당시 진천 마을에서
유일하게 실종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민준의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민은 도서관으로 돌아와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낡은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김영감 서장은 30년 전 진천 마을을 강타했던 연쇄 실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채 묻혀버린 미스터리였다. 일기장에는 박민준 외에도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영감 서장은 이 모든 사건이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는 30년 전 진천에 들어선 대규모 광산 회사였지만 몇 년 후 돌연 폐업하고 사라진 회사였다. 김영감 서장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광산회사는 저수지 밑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들은 저수지 밑에 희귀 광물을 탐내고 있다. 박민준과 다른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다. 그들은 저수지 바닥에 묻혔다. 일기장에는 김영감 서장이 광산회사와 마을의 유력자들이 결탁하여 이 모든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시 박수호 경위의 아버지인 박영만 서장이 이 사건의 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한민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차올랐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였다. 그는 이제 윌로우 크릭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가장 먼저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승용차의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진흙으로 가려진 번호판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번호판에 새겨진 숫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번호판은 30년 전 실종된 박민준의 승용차 번호판과 일치했다. 이로써 자동차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박민준 실종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임이 밝혀졌다. 한민은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과 나무 상자 안에서 발견된 나침반, 지도 조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도 조각은 매화골 저수지 주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었고 나침반은 특이하게도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지도 조각을 결합하여 저수지 밑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그 통로는 광산회사에서 불법적으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만들었던 통로였다. 그 통로 안에는 박민준과 다른 실종자들의 시신, 그리고 광산회사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민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박수호 경위를 찾아갔다. 그는 박경위에게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과 나무 상자, 그리고 승용차의 번호판을 내밀었다. 박경위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그는 한민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한민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박경위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도요. 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경위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 박영만 서장은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의 대표인 최동수, 초이동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 박민준과 다른 젊은이들은 매화골 광산에서 불법적으로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려 했다는 것. 그래서 최동수와 그의 일당들이 그들을 살해하고 저수지 바닥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그리고 박영만 서장은 자신의 아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 박경희 자신 또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진실을 들었지만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동수는 여전히 이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맞서 싸우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간 짓눌려온 죄책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그는 인물 대결의 유형, B에 해당하는 오해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가족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한민은 박경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박경희님,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죄를 지었지만 당신은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김영감 서장님의 한을 풀어드려야죠. 박경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가족의 명예와 진실 사이에서 그는 결국 한민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이한민 씨, 제가 돕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박경희는 비록 두려웠지만 자신의 양심을 택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비밀 통로를 찾기 위해 저수지 바닥으로 향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지도 조각을 따라 흙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저수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최동수의 사설 경비원들이었다. 최동수는 박경희가 한민과 협력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을 미행했던 것이다. 그는 저수지 바닥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최동수는 윌로우 크릭의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마을 곳곳에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의 사업은 합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선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최동수의 경비원들은 한민과 박경희에게 다가와 그들을 위협했다.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꺼져. 저수지 바닥은 출입금지 구역이다. 박경희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그들을 제지하려 했다. 나는 진천 경찰이다. 당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박경희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려 했다. 한민과 박경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민은 자신의 날렵한 몸놀림과 지식을 활용하여 경비원들을 따돌리려 했다. 박경희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을 제압하려 했다. 그들은 위기에 처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상대는 무자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수지 주변에 숨어있던 김순자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미리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최동수의 경비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최동수의 경비원들은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여 후퇴했다. 한민과 박경희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민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보며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최후의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했다. 이한민은 매화골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승용차와 나무 상자가 30년 전 실종된 박민준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특히 박수호 경위가 그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의심을 넘어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진실을 향한 갈망과 정의감은 그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끌어당겼고, 그의 단조로운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윌로우 크릭의 조용한 향토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운명에 놓였다. 한민은 김순자 여사가 건네준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낡고 빛바랜 종이에는 30년 전 진천마을을 뒤흔들었던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김영감 서장의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박민준 외에도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실종되었고, 이 모든 사건이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김영감 서장의 의심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광산회사가 저수지 밑에 숨겨진 희귀 광물을 탐내고 있었으며, 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살해하고 저수지 바닥에 유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당시 진천경찰서장이었던 박수호 경위의 아버지 박영만 서장이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의 대표인 최동수 초이동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 모든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한민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윌로우 크릭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가장 먼저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승용차의 번호판을 통해 차적 조회를 의뢰했고, 그 차가 30년 전 실종된 박민준의 승용차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나무 상자 안에서 발견된 낡은 나침반과 지도 조각도 중요한 단서였다. 지도 조각은 매화골 저수지 주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었고, 나침반은 특이하게도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민은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에 기록된 고대 진천 지명들과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대조하며 저수지 밑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그 통로는 매화골 광산에서 불법적으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만들었던 통로였다. 통로 안에는 박민준과 다른 실종자들의 시신, 그리고 광산회사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민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박수호 경위를 찾아갔다. 경찰서장의 아들이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경위에게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 나무 상자, 그리고 승용차의 번호판을 내밀었다. 박경위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한민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박경위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도요. 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박경위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박경위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경위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 박영만 서장은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의 대표인 최동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 박민준과 다른 젊은이들은 매화골 광산에서 불법적으로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려 했다는 것. 그래서 최동수와 그의 일당들이 그들을 살해하고 저수지 바닥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그리고 박영만 서장은 자신의 아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 박경희 자신 또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진실을 들었지만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동수는 여전히 이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맞서 싸우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간 짓눌려온 죄책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오해를 받는 인물이었다. 한민은 박경희의 어깨를 잡았다. 박경희님,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죄를 지었지만 당신은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김영감 서장님의 한을 풀어드려야죠. 박경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가족의 명예와 진실 사이에서 그는 결국 한민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이한민 씨, 제가 돕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박경희는 비록 두려웠지만 자신의 양심을 택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비밀 통로를 찾기 위해 저수지 바닥으로 향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지도 조각을 따라 흙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저수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최동수의 사설 경비원들이었다. 최동수는 박경희가 한민과 협력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을 미행했던 것이다. 그는 저수지 바닥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최동수는 진천마을의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마을 곳곳에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의 사업은 합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30년 전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동수의 경비원들은 한민과 박경희에게 다가와 그들을 위협했다.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꺼져. 저수지 바닥은 출입 금지 구역이다. 박경희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그들을 제지하려 했다. 나는 진천 경찰이다. 당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박경희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려 했다. 한민과 박경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민은 자신의 날렵한 몸놀림과 지식을 활용하여 경비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시선을 끌어 박경희가 통로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 박경희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을 제압하려 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무술 실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위기에 처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상대는 무자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수지 주변에 숨어있던 김순자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미리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최동수의 경비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진실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최동수의 경비원들은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여 후퇴했다. 한민과 박경희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민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보며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에 얹힌 책임감은 이제 공동체의 힘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밀 통로를 계속해서 파냈다. 오랜 시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통로의 입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통로 입구는 낡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박경희는 자신의 장비를 이용해 자물쇠를 부셨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통로 안에서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한민과 박경희는 조심스럽게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으며 흙먼지가 가득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앞으로 나아갔다. 통로 곳곳에는 낡은 곡괭이와 광물 운반용 수레가 놓여 있었다.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의 흔적이었다. 통로 끝에는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뼈대가 드러난 낡은 광산 갱도가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흙더미 속에 반쯤 묻혀있는 여러 구의 시신들. 시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지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박민준과 함께 실종되었던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낡고 훼손된 광산 장비들과 함께 녹슨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매화골 광업 주식회사의 불법 채굴 기록, 최동수의 뇌물 장부, 그리고 박영만 서장이 사건 은폐에 협조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한민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박경희는 시신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의 죄와 함께 30년 동안 그들을 짓눌러 왔던 모든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통로 밖으로 나왔다. 저수지 주변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한민과 박경희의 얼굴에서 진실이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한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동수의 잔혹한 만행과 박영만 서장의 은폐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최동수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정의를 향한 열망이 가득했다. 최동수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당황했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민을 믿었고 그와 함께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최후의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했다. 이한민과 박수호 경위 그리고 진천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힘은 매화골 저수지 바닥에 묻혀있던 3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냈다.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박민준과 실종자들의 시신,
그리고 최동수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은 윌로우 크릭, 아니 진천 마을을 넘어 전국적인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졌을지언정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최동수는 여전히 마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민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최후의 시험에 직면했다. 그는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저수지 바닥에서 시신과 증거들이 발견되자 진천경찰은 물론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에서도 강력반이 파견되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민과 박경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든 증거와 자신들이 알아낸 사실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특히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과 나무 상자, 그리고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광산회사 내부 문서들은 최동수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동수는 긴급 체포되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최동수가 마을의 자선 사업가이며 오랫동안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최동수가 정의로운 사업가이며 이 모든 것이 어린 향토사학자와 불순한 경찰의 모함이라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진천 마을 사람들은 최동수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그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민은 최동수의 이런 행동에 좌절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진실을 수호하는 파수꾼이었다. 그는 최동수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최동수는 몇 년 전부터 서울의 거대 건설 기업인 태양건설, 태양컨스트럭션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태양건설은 진천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매화골 저수지 주변의 땅은 그들의 개발 계획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동수는 30년 전에 불법 채굴 사실과 매화골 저수지 밑에 숨겨진 희귀 광물 정보를 태양건설에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권과 함께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덮어줄 것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한민은 태양건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 헤맸다. 그의 오래된 도서관은 이제 그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는 태양건설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고 그들이 연루된 환경 파괴 및 비리 사건들을 찾아냈다. 그는 특히 태양건설이 과거에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지역의 자연을 훼손하고 마을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던 사례들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은 태양건설이 최동수와 같은 인물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하고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태양건설은 한민의 조사를 눈치채고 그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의 아파트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도서관에도 수상한 방문객들이 나타나 그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한민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워야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수호 경위는 한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한민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데 온 힘을 다했다. 그는 태양건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민에게 중요한 내부 정보들을 제공했고 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했다. 박경희는 자신이 과거에 침묵했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김순자 여사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 한민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최동수의 실체를 알리고 태양건설의 탐욕이 마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김순자 여사의 굳건한 의지와 한민의 진심에 감동받아 점차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단합하기 시작했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매화골 저수지 살인 사건,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거대 기업의 음모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한민이 제공한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동수를 기소했고 태양건설과의 유착관계까지 밝혀냈다. 그러나 태양건설은 막대한 돈을 들여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최동수가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며 진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투자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최동수의 변호사는 한민을 망상에 사로잡힌 아마추어 역사학자라고 비하했고 그가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이 단순한 개인의 기록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폄하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민은 큰 좌절감을 느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듯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그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 최동수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만 했다. 그는 3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을 세상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태양건설의 음모까지 폭로해야 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이야기해야만 했다. 그의 증언은 박민준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김영감 서장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증언 당일, 진천법원은 수많은 언론인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민은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최동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동수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민은 증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었다. 그는 매화골 저수지 바닥에서 승용차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을 통해 진실을 추적했던 과정, 그리고 비밀 통로에서 박민준과 친구들의 시신을 발견했던 끔찍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는 태양건설이 매화골 저수지 주변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최동수와 결탁하여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동수의 변호사는 한민의 증언을 맹렬히 공격했다. 이한민 씨, 당신은 단순한 향토사학자 아닙니까? 당신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개인적인 기록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사건을 당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한민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는 과학적이고 명백합니다.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시신들, 박민준 씨의 승용차, 그리고 광산회사의 불법 채굴 기록,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진실은 30년 동안 저수지 바닥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최동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민을 향해 소리쳤다. 이런 당장 이 모든 것을 멈춰.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너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최동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뻔뻔한 태도는 그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냈다. 법정안은 술렁거렸다. 판사는 최동수에게 경고를 주었고 최동수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하지만 최동수의 이런 모습은 언론인들에게 그대로 포착되었고 그의 추악한 본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박수호 경위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박영만 서장이 최동수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이 30년 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의 고백은 법정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슬픔과 동시에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박경희는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태양건설과 최동수의 유착관계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다. 재판은 라이언의 예상대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최동수와 태양건설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이미 그들의 거짓말은 한민과 박경희 그리고 김순자 여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태양건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한민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들의 논리를 압도했다. 재판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한민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기 있는 영웅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그는 3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을 세상에 생생하게 전달하며 김민준과 그의 친구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 그의 증언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통해 태양건설이 매화골 저수지 아래 희귀 광물을 탐내어 이 모든 음모를 계획했음을 입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을 법정에 제시하며 이 일기장은 한평생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좌절했던 한 경찰서장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일기장에 담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과거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판사는 모든 증언과 증거들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잠시 침묵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판결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알리는 서곡과 같았다. 이한민의 목소리는 진천 법정의 공기를 꿰뚫었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절규였고 권력과 탐욕에 의해 짓밟힌 진실의 외침이었다. 박수호 경위의 용기 있는 고백과 김순자 여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굳건한 지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만천에 드러냈다. 이제 재판은 그 절정에 달했고 판결의 순간만이 남았다. 최동수는 한민의 증언과 박경희의 고백 그리고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소리치며 무언가를 지시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뒤였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본성을 생생하게 보도했고 여론은 완전히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태양건설 역시 자신들의 연루가 명백해지자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최동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이 역시 소용없었다. 판사는 모든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본법정은 피고인 최동수에게 제기된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뇌물공여, 사기, 그리고 환경파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진실을 30년 동안 은폐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동수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최동수는 충격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이어서 판사는 박수호 경위의 아버지 박영만 전 서장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박영만 씨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증거 은폐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본법정은 그가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 그리고 현재 그의 아들 박수호 경위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박영만 전 서장은 이미 고령이었기에 그의 아들 박수호 경위는 판결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짓눌려온 가족의 짐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태양건설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태양건설은 피고인 최동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조 및 이득 취득 혐의가 인정됩니다. 회사는 매화골 저수지 개발을 위해 최동수와 결탁하여 불법적인 광물 채굴을 묵인하고 그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기업 윤리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태양건설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며 매화골 저수지 주변의 모든 개발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민준 씨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와 함께 법정안은 거대한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한민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의 빛이 가득했다. 이한민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피로와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박수호 경위와 김순자 여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박경희는 이한민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한민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고 제 양심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이한민의 두 손을 잡고 흐느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었어, 민준이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맙네, 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이한민은 이제 더 이상 진천마을의 조용한 향토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다. 한 시골 마을의 한적한 저수지에서 시작된 작은 미스터리가 거대한 기업의 음모와 3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을 폭로한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끈기 있는 노력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정의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한민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그를 인터뷰하려 했고 출판사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 했다. 그는 명성과 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문제와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그는 가장 먼저 매화골 저수지로 향했다. 저수지는 이제 경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호수 바닥으로 내려가 자신이 처음 승용차와 나무 상자를 발견했던 곳에 섰다. 흙먼지가 날리던 바닥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작은 돌멩이들을 쌓아 올려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만들었다. 그는 박민준과 친구들의 영혼이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한민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작업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영감 서장의 일기장과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나침반과 지도 조각, 그리고 박민준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고 싶었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문제, 그리고 권력과 자본의 탐욕이 어떻게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박수호 경위는 이한민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박영만 전 서장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위는 이한민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이한민 씨, 당신은 저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진천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한민은 박경위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박경위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고 김순자 여사와 마을 주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진천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태양건설과 같은 거대 기업의 탐욕은 여전히 존재했고 언제든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한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통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두 번째 봄이었다. 법정의 승리는 이한민에게 단순한 환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삶을 짓눌러 왔던 모든 불확실성과 고독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최동수와 태양건설의 몰락은 억울하게 희생된 민준에게 정의를 안겨주었고 비윤리적인 과학기술의 어두운 단면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한민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첫 번째 민준의 그림자에 갇힌 복제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진정한 존재였다. 그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평화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졌다. 재판이 끝난 후 이한민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명성이나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고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주장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수잔 밀러를 찾아갔다. 수잔은 이한민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이한민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녀가 민준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창조했더라도 자신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수잔은 이한민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한민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를 이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복잡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더욱 깊고 견고한 사랑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이한민은 자신의 LA 아파트와 작업실을 정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화려한 삶을 좇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니엘 첸과 함께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 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첨단 과학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감시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재단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윤리 교육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올바른 과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데니얼은 자신의 탐사보도 전문 지식과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단의 활동을 널리 알렸다. 그는 브라이언 스미스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며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의 기사들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데니얼은 이제 단순히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저널리스트로 존경받게 되었다. 수잔은 재단의 연구 책임자로 합류했다. 그녀는 민준의 연구 자료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 복제나 의식 이전과 같은 위험한 연구 대신 재생의료 리제너러티브 메디신 분야에 집중했다. 그녀의 목표는 손상된 세포와 장기를 재생하여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윤리적인 기준을 세웠다. 그녀의 연구는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고 그녀는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닥터 에벨린 리드는 재판에서 브라이언 스미스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윤리적 과오를 인정하고 재판 이후 은둔 생활을 청산했다. 닥터 리드는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의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이한민과 수잔에게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술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이한민의 삶에서 가장 큰 활력소는 여전히 맥스 막스였다. 맥스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한민은 맥스를 품에 안고 있으면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맥스는 그에게 순수한 사랑과 위안을 주었다. 이한민은 맥스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뉴욕의 번잡함을 떠나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적한 해변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은 작은 집과 함께 재단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와 활동을 병행했다. 매일 아침
이한민은 수잔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고 맥스는 그들의 앞을 뛰어다녔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이한민은 자신이 민준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민준의 기억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수잔 역시 민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이한민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고 성숙해졌다. 그들은 종종 나의 첫 번째 민준에게 라고 적힌 사진을 꺼내보았다. 이제 그 사진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운명적인 계기이자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사진을 보며 민준의 숭고한 꿈을 기억했고 그 꿈이 자신들의 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음에 감사했다. 어느 저녁, 이한민은 수장과 함께 해변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아름다웠다. 맥스는 그들의 발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 있었다. 이한민,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수잔이 이한민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아.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되찾았어. 이한민은 수잔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한민,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수잔은 이한민의 손을 꽉 쥐었다. 이한민은 수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에는 수잔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서로의 존재, 그리고 진실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뉴노멀을 살아가고 있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와 함께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나누어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었다. 이한민의 삶은 이제 활짝 피어난 꽃처럼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LA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젊은 그래픽 아티스트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윤리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우자가 되었다.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몰락은 그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고 민준의 억울함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 명예를 회복했다. 이한민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 은 이한민과 수잔, 그리고 닥터 리드와 데니얼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 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뉴욕 시내 중심계 현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본부를 마련했다.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기술 윤리 교육을 위한 강연장, 비윤리적인 과학실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이 윤리적 연구를 교류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했다. 이한민은 재단의 최고 윤리 책임자 CEO로서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했고 그의 강연은 전 세계 대학과 국제 컨퍼런스에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복잡한 과학 윤리 개념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노블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수잔 밀러는
재단의 연구 책임자로서 재생의료 (Regenerative Medicine)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의 연구팀은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과거 민준을 되살리려 했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오직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그녀는 가장 존경받는 윤리적 과학자로 인정받았다. 다니엘 첸은 재단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책임자로서 재단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브라이언 스미스 사건에 대한 후속 탐사 보도를 계속하며 언론의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했고 기술 윤리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글솜씨는 수많은 대중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재단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특종 기자가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해 펜을 휘두르는 현대시대의 양심으로 불렸다. 닥터 에블린 리드 덕터. 에블린 리드는 재단의 수석과학 고문으로서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연구가 가졌던 윤리적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멘토링했다. 그녀의 경험은 학생들이 과학의 경계와 책임감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그녀는 평생의 업적인 생명 복제, 연구 대신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연구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쳤다. 이한민의 삶에서 가장 큰 활력소는 여전히 맥스 막스였다. 맥스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한민은 맥스를 품에 안고 있으면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맥스는 그에게 순수한 사랑과 위안을 주었다. 이한민은 맥스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뉴욕의 번잡함을 떠나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적한 해변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은 작은 집과 함께 재단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와 활동을 병행했다. 매일 아침 이한민은 수장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고 맥스는 그들의 앞을 뛰어다녔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이한민은 자신이 민준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민준의 기억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수잔 역시 민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이한민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고 성숙해졌다. 그들은 종종 나의 첫 번째 민준에게 라고 적힌 사진을 꺼내보았다. 이제 그 사진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운명적인 계기이자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사진을 보며 민준의 숭고한 꿈을 기억했고 그 꿈이 자신들의 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음에 감사했다. 민준의 이름은 이제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단 설립 5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다. 이한민은 수잔, 데니얼, 닥터 리드, 그리고 맥스와 함께 연단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한민은 마지막으로 재단의 비전을 선포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며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이한민은 무대 한쪽 벽에 걸린 거대한 그래픽 아트 작품을 공개했다. 작품은 푸른 행성 지구를 감싸 안고 있는 따뜻한 빛의 손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빛의 손은 다양한 인종과 형태의 생명체들, 인간, 동물, 그리고 은유적인 의미의 복제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림의 중심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그 씨앗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한민의 삶처럼 모든 아픔을 딛고 피어나는 두 번째 봄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이한민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수잔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사랑과 함께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의 기억은 그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가 시작한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윤리적 과학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한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한민처럼 용기와 진실을 추구하는 강인한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